근대에 들어섰던 화폐를 설명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미국의 파산 지경에 간 그 금융시장을 구출해냈던 것이죠. 중앙은행은 지금 연준은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 아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하이브리드 사회과학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한 20여 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과 채권 업무를 수행하며 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화폐에 묻어 들어간 어떤 인간의 종교적 종속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화폐에 어떤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적 내용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가 발설한 그 화폐 타락과 화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우리가 화폐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군인들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근대에 들어서 금융화폐 자본주의를 설명한다면 페드는 최초의 1차는 1791년도에 워싱턴 대통령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 최초로 설립됐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워싱턴 대통령 때 그 1791년에 최초의 중앙은행을 허가하면서 허가 연장을 안 해주고 말하자면 파산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2차는 1817년도 제임스 멀로 대통령 때 말하자면 정부가 2차 중앙은행도 파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가 페드인 것이죠. 페드는 지금 질문 주신 JP 모건에 의해서 어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설립이 추진됐던 것인데 사실은 JP 모건은 유럽에서 금융이 런던 시티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어떤 런던 잉글랜드 제국에서 1694년도에 영란은행이 정식 정부의 중앙은행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을 설립한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 그 가문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그 신대륙 미국의 영국의 런던 시티를 운영하던 금융 세력들이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금융 기축통화국에서는 어떤 제국의 세습적인 왕이 있었고 어떤 그런 정치 제도 속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돈을 갚을 때쯤 되면 그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내쫓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국에서도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JP 모건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죠. JP 모건의 아버지는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 계열사인 피바디라는 그 어떤 금융 그룹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도 아들을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금융 교육과 많은 그 독서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 JP 모건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수많은 책을 탐닉한 걸로 제가 책에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JP 모건이 성장해서 미국의 피바디 금융그룹의 미국 지사장 성격으로 이제 근무를 금융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금융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과정에서 1907년도에 니커버커 은행이라는 그 은행이 파산한다라는 그 금융시장에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서 그 니커버커 은행에 사실은 뱅크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행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내 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서겠죠. 그렇게 되면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JP 모건은 자신의 금융 능력으로
그 당시에 2억 달러 정도의 돈을 록펠러라든가 뭐 뒤에 어떤 다른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의 파산 지경에 간 그 금융시장을 구출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건 뭐 음모론 같은 성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화폐를 신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어떤 종속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JP 모건은 그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를 믿고 돈의 인출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미국의 파산을 뱅크런을 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JP 모건을 미국의 어떤 파산의 어떤 금융의 구세주처럼 어떤 믿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JP 모건이 이렇게 금융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구한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오면 중앙은행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떤 그 돈의 수급 조절의 통화 정책을 주관해야만이 이렇게 파산 위기가 오면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당위성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그때 연준 그러니까 패드가 1913년도에 그 패드 설립 그 법안이 마련돼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1914년에 말하자면 미국의 연준 패드가 탄생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우리가 연방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뿐이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명칭 그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처럼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 상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은행은 지금 연준은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 65개국의 약 중앙은행이 그 이후에 설립됐지만 그 중앙은행의 기능은 물가 안정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은행 밑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과 상업거래라는 상업은행들의 금융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감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 어떤 그 금융공학이라는 그러한 그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달러를 뿌리기도 하고 또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갑에 있는 달러를 빨아당기기도 해서 어떤 그 시중에 통화 조절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 물가 안정, 어떤 물가 정책을 하고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 아래 예를 들어서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영장에 물을 대는 척 하면서 어떤 수영장 뒷문을 활짝 열어서 물을 왕창 빼버린다면 수많은 일반 대중들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어떤 저금리 정책에서 자산시장으로 어떤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중에 돈이 말라서 그 이자를 갚으려면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어떤 부채 경제, 그걸 금융 언어로 얘기한다면 양털깎기에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금융 노예가 된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잘못된 언밸런스 기능이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격차를 통한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수많은 대중들은 너무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어떤 나름대로 건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교수께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말씀하셨습니다. 논문으로. 거기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는 서로 끼리끼리 돌려보고 끼리끼리 이렇게 정보가
어떤 편중된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 정보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차원은 은행 대출 시스템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정 사람들이 그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 금융시장에 먼저 접근해서 부동산을 빨리 사놓고 비쌀 때 빨리 팔고 나오면 그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냥 막차를 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남을 따라 대세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소위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자본시장의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 논리가 없어야 되는데 정보의 완전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경쟁,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자본시장 논리를 배워왔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돼 있다 하는 그 점과 그 다음에 세계의 84억 인구 중에 약 13억 명 정도는 지금 그 은행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13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수많은 코인에 잘못하면 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과연 그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수많은 제3지역 국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